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떡국이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막고 심지어 투석실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꼭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무심코 먹는 그 떡국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콩팥의 역과 능력도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떡국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먹는 떡국은 콩팥 질환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고혈압 발병률은 40%, 부종과 심부전 위험은 무려 6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신장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떡국의 위험한 습관 3가지와 반드시 지켜야 할 건강한 떡국 비결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투석이나 시술 없이도 떡국 먹는 방법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 콩팥병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떡국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콩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도 약해집니다. 또한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특정 성분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젊을 땐 별일 없던 떡국도 이제는 소금과 탄수화물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었던 콩팥이 60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되죠. 이는 떡국에 들어있는 각종 나트륨과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혈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때 소금이 많이 든 떡국을 드시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응급실에 콩팥 문제로 실려 오시는 어르신들이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제가 40년 동안 임상에서 직접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명절 음식 하나 잘못 드셨다가 평생 건강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망치는 떡국의 위험한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국물이 시원하다, 국물에 진짜 맛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떡국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십니다. 심지어 거기에 밥까지 말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떡국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가정에서 끓이는 떡국 한 그릇에는 소금이 약 3g에서 5g 정도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입니다. 그러니까 떡국 한 그릇만 국물까지 다 드셔도 하루 소금 섭취량을 거의 다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반찬까지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g, 15g까지 올라갑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국물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는 급하게 물을 찾게 됩니다. 피 속의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몸이 이걸 희석시키려고 물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국 드시고 나면 목이 마르고 물을 자꾸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콩팥은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수분과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젊었을 때는 콩팥이 이 정도는 거뜬히 처리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되신 할머니였는데
명절 때마다 떡국을 드시고 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가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한 달 내내 몸이 붓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숨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국물을 많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국이든 찌개든 국물을 꼭 드셔야 밥이 넘어갑니다. 특히 떡국 국물은 정말 맛있잖아요. 사골로 우려낸 국물에 참기름 두르고 국간장으로 간 맞추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소금과 지방이 가득한 국물을 다 마시는 것은 노년기 콩팥을 소금물로 익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콩팥 안에 사구체라는 필터는 소금 농도가 높아지면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한번 굳어버린 사구체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은 무서운 겁니다.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콩팥이 30% 이하로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걸러내야 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떡국 국물 하나 제대로 안 남기고 드신 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떡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물은 반드시 반 이상 남기세요. 이것만 지켜도 콩팥에 가는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물 맛이 아까우시다고요? 그 국물 때문에 10년 후에 투석실에 가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아까운 일입니까? 특히 사골 육수로 끓인 떡국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골을 오래 끓이면 진한 국물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 성분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콩팥은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는데 혈류가 나빠지면 콩팥 조직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짭짤한 반찬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떡국을 드실 때 어떤 반찬을 함께 드십니까? 김치, 장아찌, 젓갈, 간장게장 이런 것들을 함께 드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콩팥을 이중으로 공격하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명절 아침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떡국 한 그릇에 김치 한두 젓가락, 장아찌 몇 점, 전 두어 개, 여기에 나물 반찬까지. 이렇게 드시면 한 끼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최소 10g에서 15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혈압이 160, 170을 넘나들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바꿔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식단 일지를 써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 끼니마다 짠 반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는 김치찌개에 장아찌,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젓갈, 저녁에는 생선구이에 간장 듬뿍. 이렇게 드시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혈압이 내려갈 리가 없습니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관에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콩팥 안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은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콩팥 혈관은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실핏줄입니다. 이런 혈관에 고혈압이라는 망치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벽이 상처를 입고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버립니다. 장아찌나 젓갈 같은 짠 반찬은 혈압을 높여 콩팥의 미세한 필터를 손상시키는 칼날과 같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김치 한 접시에만 소금이 2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장아찌는 더 심합니다. 오이지 두어 개면 소금 3g입니다. 젓갈은 말할 것도 없죠. 한 숟가락에 소금 2g이 넘습니다. 특히 명절 음식은 보통 음식보다 간이 센 편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동안 보관해야 하니까 간을 세게 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손님들 입맛에 맞추려고 평소보다 간을 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먹는 음식들은 평소 먹는 음식보다 소금이 2배 이상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짠 반찬을 드시면 떡국 국물이 더 당깁니다. 짠맛 때문에 목이 마르니까 국물로 목을 축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금 섭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짠 반찬 때문에 국물을 더 마시고 국물 때문에 또 짠 반찬이 당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한 끼에 20g 이상의 소금을 드시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떡국 드실 때는 싱거운 반찬만 드세요. 나물 반찬이나 무침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치, 장아찌, 젓갈 이런 건 그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정김치를 드시고 싶으시면 물에 한번 헹궈서 소금기를 빼고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소금 섭취량을 3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습관은 식후에 달콤한 후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떡국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뭘 드십니까? 식혜, 수정과 이런 전통 음료를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일, 한과, 약과 같은 달콤한 후식을 드시지요. 이게 바로 콩팥에 치명타를 날리는 마지막 한 방입니다. 떡국 한 그릇에는 탄수화물이 약 70g에서 8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떡 자체가 쌀로 만든 거니까 탄수화물 덩어리죠. 이걸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혜나 수정과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식혜 한 컵에는 설탕이 약 20g에서 3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수정과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끼 식사로 설탕과 탄수화물을 100g 이상 섭취하는 겁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서는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60세가 넘어가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혈당은 높은데 인슐린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높은 혈당은 콩팥을 직접 공격합니다. 포도당이 많아진 피는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물엿처럼 말이죠. 이런 끈적한 피가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콩팥 안에 사구체 필터가 포도당으로 코팅되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는 없다고 하셨는데 식후 혈당을 재보니까 250까지 올라가더군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식사 후에 뭘 드십니까? 그랬더니 밥 먹고 나면 꼭 식혜를 한 컵씩 마십니다. 속이 개운해지거든요 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식혜나 수정과의 설탕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일반 설탕도 문제인데 식혜에는 엿기름을 발효시켜 만든 메가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 메가당은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떡국으로 이미 올라간 혈당 위에 식혜의 메가당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200, 300까지 치솟는 겁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콩팥 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콩팥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이 당뇨병성 신증 때문입니다. 과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일에도 과당이라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 많이 드시는 배, 사과, 귤 이런 과일들은 당도가 높습니다. 떡국 드시고 나서 과일까지 드시면 역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한과나 약과는 더 심각합니다. 밀가루에 꿀이나 설탕, 조청을 넣어서 만든 음식이니까 탄수화물과 당분의 이중 폭탄입니다. 약과 한 개면 설탕 10g 정도입니다.
두세 개만 드셔도 설탕 30g입니다. 여기에 떡국과 식혜까지 더하면 한 끼의 당분을 100g 이상 섭취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떡국 드신 날은 후식을 드시지 마세요. 정 입이 심심하시면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맛이 나는 음료나 음식은 피하시는 게 콩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망치는 3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유독 65세 이후에는 이런 습관들이 더 위험해질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왜 떡국을 조심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근육의 감소입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다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근육이 그냥 힘을 쓰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설탕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이 포도당의 70% 이상이 근육에 저장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바꿔서 저장해 두는 거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소가 줄어드는 겁니다. 창고가 작아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큰 창고가 있어서 포도당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창고가 작아져서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셔서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보다 밥을 훨씬 적게 먹는데 왜 혈당이 올라갑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바로 이게 답입니다. 밥을 적게 드셔도 근육이 줄어들어서 포도당을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갈 곳을 잃은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혈관을 떠돌아다닙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거죠. 이게 바로 고혈당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들이 콩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콩팥의 사구체 필터에 달라붙어서 필터 구멍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저장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떡국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포도당이 갈 곳을 잃고 콩팥을 손상시킵니다. 떡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80g이 모두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근육이 줄어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포도당의 절반도 저장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다 혈액 속을 떠돌면서 혈관과 콩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젊은 사람보다 50% 이상 더 높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들어서 포도당을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떡국을 먹을 때 양을 확실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콩팥 자체의 노화입니다. 콩팥은 4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매년 1%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70세가 되면 콩팥 기능이 30%나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100이었던 역과 능력이 70밖에 안 남는 거죠.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필터가 양쪽 콩팥을 합쳐서 약 2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사구체들이 하나둘씩 기능을 잃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필터에 구멍이 생기고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굳어버리는 겁니다. 70세가 되면 사구체의 30% 이상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70%의 사구체마저 빠르게 망가집니다. 국물로 과도한 소금을 섭취하고 짠 반찬으로 혈압을 올리고 달콤한 후식으로 혈당을 폭발시키면 남아있는 사구체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정상의 50%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30%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쭤봤죠. 명절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명절에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음식을 정성껏 해왔는데 제가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두세 배는 더 먹었습니다. 떡국도 큰 그릇으로 2그릇 먹고 떡갈비, 갈비찜, 전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식혜도 한 주전자를 다 마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미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콩팥에 갑자기 과도한 부담을 주면 남아있는 콩팥마저 망가지는 겁니다.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명절 음식을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혈압이 올라가도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조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마치 쇠파이프처럼 말이죠. 이런 혈관에 고혈압이 오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혈관은 아주 가늡니다. 머리카락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굵기입니다. 이런 가느다란 혈관이 이미 딱딱해진 상태에서 짠 음식으로 혈압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쉽게 막히고 터집니다. 그러면 콩팥 조직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고 콩팥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 65세 이후에는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뇌의 갈증 중추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바로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왔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안 마시게 되죠.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끈적해집니다. 농축되는 겁니다. 끈적한 피는 콩팥을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을 통과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콩팥이 피를 걸러내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독소가 몸에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떡국에 짠 국물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소금 때문에 몸에서 물을 더 필요로 하는데 갈증을 못 느껴서 물을 안 마시니까 탈수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콩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국 드실 때는 물을 자주 드세요. 목이 안 마르셔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떡국 한 그릇 드시고 나서 물을 2~3컵 정도는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콩팥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에 왜 떡국이 더 위험해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떡국을 만들 때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재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실 재료는 시판 육수팩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떡국용 사골 육수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2시간 끓인 진한 사골 육수라고 광고하면서 말이죠. 편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사다 쓰십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콩팥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시판 육수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먼저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육수팩 하나에 나트륨이 1000mg에서 150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소금으로 환산하면 2.5g에서 3.7g입니다. 육수팩 하나만 넣어도 이미 하루 소금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수팩에는 MSG라고 부르는 화학 조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글루탐산 나트륨인데 이것도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건데 이게 콩팥에는 독이 됩니다. 또 증점제, 유화제, 산도 조절제 같은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 첨가물들은 콩팥이 해독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65세 이후에는 콩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첨가물들이 몸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세 할머니였는데 편하다고 육수팩을 사다 쓰셨습니다. 떡국뿐만 아니라 국, 찌개 끓일 때마다 육수팩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손발이 붓고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어머니, 요즘 뭔가 바꾸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멸치 다시마로 육수를 냈는데 귀찮아서 요즘은 육수팩을 쓴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육수팩을 끊고 다시 천연 재료로 육수를 내도록 했더니 2주 만에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마트용 사골 육수팩의 첨가물은 뼈의 칼슘을 빼앗고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콩팥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특히 문제인데 이게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뼈는 약해지고 빼앗긴 칼슘은 혈관벽에 쌓입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딱딱해진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도 늘어나지 못하니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콩팥 혈관이 막히면 콩팥 조직이 죽어버립니다. 한번 죽은 콩팥 조직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육수는 직접 내세요. 멸치, 다시마, 무, 양파 이런 천연 재료로 육수를 내는 게 귀찮으시다고요? 그럼 차라리 물에 그냥 떡을 끓이세요. 육수팩 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약 정사골 육수를 쓰고 싶으시다면 직접 끓이세요. 사골을 사서 찬물에 한두 시간 담가서 핏물을 뺀 다음 물을 갈아서 약한 불로 4~5시간 끓이면 됩니다. 중간에 떠오르는 기름과 거품은 꼭 걷어내세요. 그래야 포화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재료는 가공육입니다. 떡국에 무엇을 넣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햄이나 소시지를 썰어 넣습니다. 편하고 간편하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냉동 만두를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공육은 콩팥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햄과 소시지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햄 2~3 조각이면 소금이 2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햄을 분홍색으로 만들어주는 첨가물인데 콩팥에서 해독하기 힘든 물질입니다. 냉동 만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냉동 만두에는 보존료와 산화방지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두피를 만들 때 나트륨을 많이 넣습니다. 만두 3~4개면 소금이 3g 정도 됩니다. 떡국에 만두를 넣으면 떡국 국물에 소금과 만두에 소금이 합쳐져서 한 끼에 소금을 7g, 8g씩 먹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떡국에 햄을 꼭 넣어 드셨습니다. 햄이 들어가야 국물 맛이 진하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혈압이 180, 190까지 올라가서 약을 3가지나 드셔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제가 햄을 끊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 만에 혈압이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실 재료는 국간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떡국간을 맞출 때 국간장을 쓰십니다. 소금보다 국간장이 더 깔끔한 맛이 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국간장에는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간장 한 큰술에 나트륨이 10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소금으로 환산하면 2.5g입니다. 국간장 2큰술만 넣어도 하루 소금 섭취량을 채우는 겁니다. 게다가 시판 국간장에는 화학 조미료와 보존료가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쓰시는 게 낫습니다. 천일염은 미네랄이 들어 있어서 국간장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최소한으로 쓰셔야 합니다. 간은 정말 약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실 재료는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떡국에 참기름을 2~3큰술씩 넉넉하게 넣으십니다. 고소한 맛을 내려고요. 참기름 한 큰술에는 지방이 14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칼로리로는 120칼로리입니다. 참기름 3큰술이면 지방 42g, 360칼로리입니다. 이 지방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끈적한 피는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을 막습니다. 특히 식사 후 3시간에서 4시간 동안은 혈액 속에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시간 동안 콩팥은 지방으로 오염된 피를 걸러내느라 엄청난 부담을 받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 부담이 더 큽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참기름을 아예 안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을 확실하게 줄이세요.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떡국 끓일 때 넣지 말고 그릇에 담은 후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로만 쓰세요. 그래야 향은 살리면서 지방 섭취는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떡국에 넣으면 안 되는 재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재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재료들을 떡국에 꼭 넣으시면 콩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재료는 매생이입니다. 매생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겨울철에 나는 초록색 해조류인데 국이나 무침으로 많이 드시죠? 이 매생이를 떡국에 넣으면 콩팥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매생이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특히 매생이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나트륨과 독소를 자석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대변으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떡국 국물에 들어있는 나트륨,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나트륨이 콩팥을 망가뜨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생이를 넣으면 이 나트륨을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30%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74세 할머니였는데 혈압이 높고 다리가 자주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 나트륨 수치가 높았습니다. 제가 매생이를 자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매일 아침 매생이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그리고 떡국을 끓일 때도 매생이를 넉넉히 넣으셨어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다리 부종이 많이 줄었고 혈압도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콩팥 기능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강력한 식이섬유가 혈관 속 나트륨과 독소를 자석처럼 빨아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생이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중 나트륨 농도가 20% 이상 낮았습니다. 매생이에는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미네랄입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콩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떡국에 매생이를 넣을 때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서 넣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떡국이 거의 다 끓었을 때 마지막에 매생이를 넣고 한 번만 끓어오르면 바로 불을 끄세요. 그래야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재료는 두부입니다. 두부요?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두부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두부가 고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두부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고기를 드시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요산과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콩팥이 걸러내야 하는데 65세 이후에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이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노폐물이 적게 생깁니다. 콩팥에 부담이 덜 가는 거죠.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을 보호합니다. 콩팥 혈관도 보호해 주는 겁니다.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이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떡국을 드시면 떡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두부를 함께 드시면 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춥니다.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 콩팥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그래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떡만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는데 두부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떡국만 먹었을 때와 떡국에 두부를 넣어서 먹었을 때의 혈당 변화를 비교했더니 두부를 넣었을 때 식후 혈당이 30% 정도 낮았습니다. 그만큼 콩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드는 겁니다. 떡국에 두부를 넣을 때는 깍둑썰기로 잘라서 넣으세요. 한 모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떡 양은 좀 줄이세요. 떡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두부를 넣으면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면서 단백질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재료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즐겨 먹던 식재료인데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과정을 보면 항상 염증이 먼저 생깁니다. 고혈압이나 고혈당 때문에 콩팥 혈관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염증이 계속되면 콩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상처 난 혈관을 치료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오메가3 성분이 상처 나고 염증이 생긴 콩팥 혈관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코팅해 줍니다. 제 환자 중에 만성 콩팥병 환자가 계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들깨가루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국에도 넣고 나물 무칠 때도 넣고 이렇게 하루에 들깨가루를 2~3큰술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보통 만성 콩팥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나빠지는데 이 환자분은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들깨가루의 항염증 효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들깨가루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떡국에 들깨가루를 넣을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들깨가루는 열에 약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고온에서 산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떡국을 끓일 때 넣으면 안 됩니다. 들깨가루는 불을 완전히 끈 다음에 넣으세요. 떡국이 다 끓었으면 불을 끄고 들깨가루 2~3큰술을 넣어서 저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야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들깨가루는 볶은 것보다 생 것이 좋습니다. 볶으면 고소한 맛은 나지만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생들깨를 갈아서 냉동 보관해 두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 매생이, 두부, 들깨가루를 떡국에 꼭 넣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떡국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식에서 콩팥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떡국을 바꿔 드신 분들은 콩팥 기능이 좋아지거나 최소한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건강한 떡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황금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맛도 좋으면서 콩팥 건강에도 좋은 떡국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비결은 조리 순서입니다. 떡국을 끓일 때 재료를 넣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만 바꿔도 약이 됩니다. 먼저 육수를 준비합니다. 멸치 10마리 정도와 다시마 1장, 무 반 토막, 양파 반 개를 물 1리터 정도에 넣고 끓입니다. 센 불로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15분 정도 더 끓입니다. 그런 다음 멸치와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이게 기본 육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간입니다.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한 자밤 정도만 넣으세요. 이렇게 적게 넣으면 맛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간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싱겁게 시작하는 겁니다. 육수가 준비되면 떡을 넣습니다. 떡 양이 중요합니다. 보통 한 사람분으로 떡 150g 정도 넣는데 이걸 100g으로 줄이세요. 3분의 2 정도만 넣는 겁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죠. 떡이 떠오르면 두부를 넣습니다. 두부 반 모를 깍둑썰기로 잘라서 넣으세요. 떡 양을 줄인 대신 두부로 부족한 양을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은 비슷하면서도 혈당은 훨씬 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달걀을 풀어 넣습니다. 달걀 1개 정도면 됩니다. 달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달걀을 넣으면 국물에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영양도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끓었으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한 2분 정도 더 끓입니다. 그런 다음 매생이를 넣습니다. 매생이는 미리 찬물에 헹궈서 준비해 두세요. 매생이를 넣고 한 번만 끓어오르면 바로 불을 끕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매생이의 영양소가 파괴되니까요. 불을 끈 다음 들깨가루를 2-3큰술 넣고 잘 저어줍니다. 들깨가루는 반드시 불을 끈 후에 넣어야 합니다. 열에 약한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몇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많이 넣지 마세요. 서너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향만 살짝 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끓이면 영양소가 최대한 보존되면서도 맛있는 떡국이 완성됩니다. 조리 순서만 바꿔도 약이 됩니다. 특히 매생이와 들깨가루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가스불을 완전히 끈 후 식탁에 올리기 직전에 섞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황금 비결은 떡과 두부의 비율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떡 양을 줄이고 두부를 넉넉히 넣으세요. 전통적인 떡국은 떡이 주재료입니다. 그릇 가득 떡이 들어있죠.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떡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두부를 많이 넣으세요. 떡 대 두부 비율을 1:1 정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떡 100g에 두부 100g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릴 수 있습니다. 혈당도 덜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게다가 두부가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시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제 환자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 계셨는데 이 방법으로 떡국을 드셨더니 식후 혈당이 200 이상 올랐던 게 15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떡과 두부의 비율만 바꿨는데도 혈당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황금 비결은 국물의 농도입니다. 국물을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마세요. 맑고 깔끔하게 끓이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한 국물을 좋아하십니다. 국물이 뽀얗고 진해야 맛있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한 국물에는 지방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특히 사골로 끓인 국물은 포화지방이 엄청납니다. 이 지방이 혈관을 막고 콩팥을 손상시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낸 육수는 맑습니다. 맑고 담백한 맛이 나죠. 처음에는 좀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면서 충분히 맛있습니다. 진한 사골 육수 못지않게 맛있으면서도 훨씬 건강합니다. 국물은 맑게 끓이되 간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그리고 국물을 다 드시지 마시고 반 정도는 남기세요. 이것만 지켜도 소금 섭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 황금 비결은 고명입니다. 떡국 위에 올리는 고명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달걀 지단을 붙여서 채 썰어 올립니다. 그리고 김가루를 뿌리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파를 송송 썰어 올리세요. 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춥니다. 또 깨를 볶아서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깨에도 오메가3가 들어있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고소한 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고춧가루는 넣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떡국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얼큰하게 드시는데
매운맛은 위를 자극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위 점막도 약해져 있어서 매운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황금 비결은 먹는 속도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떡은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한 입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씹으세요. 또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옵니다.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배부른 신호가 오기 전에 과식하게 되는데 천천히 먹으면 적당량에서 배부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하세요. 떡국 한 그릇을 20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음식 맛도 더 잘 느껴지고 소화도 훨씬 편합니다. 여섯 번째 황금 비결은 초간장입니다. 떡국에 초간장을 곁들여 드세요. 초간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초와 간장을 1대1 비율로 섞으세요. 여기에 물을 조금 넣어서 농도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을 약간 넣으면 됩니다. 설탕은 넣지 마세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아주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떡을 이 초간장에 살짝 찍어서 드세요. 그러면 식초의 초산 성분이 혈당 상승을 늦춥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초를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이 25% 정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초간장은 짠맛이 강해서 국물에 간을 덜 해도 됩니다. 국물은 싱겁게 끓이고 대신 떡을 초간장에 찍어 먹으면 간은 느껴지면서도 소금 섭취량은 훨씬 줄어듭니다. 일석이조인 거죠. 이렇게 6가지 황금 비결만 지키면 건강한 떡국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떡국은 맛도 좋으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셔서 건강이 달라진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큰 병을 막은 분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영자 어르신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제 환자였는데 처음 오셨을 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번 떡국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떡국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일주일에 2~3번은 떡국을 끓여 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떡국을 한 그릇 드시고 나서 거기에 밥을 말아서 또 한 그릇을 드시는 겁니다. 국물이 시원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몇 년을 드시다 보니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퉁퉁 붓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발이 붓고 손가락으로 다리를 눌러보면 한참 동안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변색이 탁해졌습니다. 원래는 맑고 투명한 색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뿌옇고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백뇨의 신호입니다. 콩팥 필터에 구멍이 생겨서 단백질이 새어나가는 거죠. 걱정이 돼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45%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혈압도 160에서 170을 넘나들었고 혈액 검사에서 나트륨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자세히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떡국을 자주 드시고 국물까지 다 드시고 거기에 밥까지 말아 드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국물은 반드시 반 이상 남기세요. 그리고 밥을 말아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떡국 만드는 방법도 바꿔드렸습니다. 떡 양을 줄이고 두부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매생이와 들깨가루도 꼭 넣으시라고 했죠. 국물은 맑게 끓이고 간을 최소한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제 말씀을 잘 따라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국물을 남기는 게 아깝다고 하셨어요. 평생 국물을 남겨본 적이 없으시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부터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는데 얼굴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손발이 안 붓습니다. 정말 부종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신발도 편하게 신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콩팥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지고 사구체 역과율이 올라갔습니다. 단백뇨도 줄었습니다. 의사의 권고대로 국물을 남기고 떡국에 두부를 넣어 드신 결과 2주 만에 부종이 사라지고 콩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에는 콩팥 기능이 정상의 55%까지 회복됐습니다. 45%에서 55%로 올라간 겁니다. 이미 손상된 콩팥이 회복된다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바꾸고 콩팥에 가는 부담을 줄였더니 남아있던 콩팥이 제 기능을 되찾은 겁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콩팥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이제 떡국을 드실 때 항상 국물을 반 이상 남기십니다. 그리고 두부와 매생이를 넉넉히 넣어서 드십니다. 이제 이게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이렇게 먹으니까 속도 편하고 좋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이종학 어르신입니다. 이종학 어르신의 문제는 식후 후식이었습니다. 식후 입가심으로 꼭 달콤한 식혜를 드시던 분이셨습니다. 이종학 어르신은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혈당이 20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120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식후 혈당이 문제였습니다. 밥 먹고 2시간 후에 재보면 250, 심할 때는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높은 혈당이 계속되면 콩팥이 망가집니다. 제가 식단 일지를 써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매 끼니 후에 식혜나 수정과를 한 컵씩 드시는 겁니다. 특히 떡국을 드신 날에는 식혜를 2컵씩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식혜가 소화를 돕는다고 해서 먹습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식혜를 마시면 개운해지거든요. 이종학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혈당을 폭발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떡국에도 탄수화물이 많은데 거기에 식혜까지 드시면 설탕 폭탄입니다. 혈당이 300까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식혜를 끊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그럼 뭘 마십니까? 밥 먹고 나서 입가심을 해야 하는데 제가 대안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세요. 아니면 떡을 초간장에 찍어 드시면 식초 때문에 개운한 느낌이 납니다. 이종학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시도해 보셨습니다. 최근 식혜를 끊고 떡국을 식초 간장에 찍어 먹는 습관으로 바꾼 뒤 식후 혈당이 140대로 안정되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처음 2주는 힘드셨답니다. 식혜가 계속 생각나고 뭔가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초간장에 떡을 찍어 먹는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놀랍게도 초간장이 입가심 효과가 있었습니다. 식초의 신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는 거죠. 게다가 식후 혈당을 재봤더니 2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떡국을 드신 날인데도 식후 혈당이 180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후 혈당이 평균 140에서 150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8.5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3개월 후에는 콩팥 기능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전보다 좋아져 있었습니다. 고혈당으로 손상되던 콩팥이 혈당이 조절되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된 겁니다. 지금 이종학 어르신은 활력이 넘칩니다. 선생님, 혈당이 조절되니까 온몸이 가벼워요.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졸리고 피곤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산책도 매일 하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십니다. 이종학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식혜가 소화를 돕는 건강음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었네요. 이제는 식혜가 생각도 안 납니다. 보리차가 훨씬 좋아요. 이 두 분의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국물을 남기고 두부를 넣는 것만으로 콩팥을 살렸습니다. 이종학 어르신은 식혜를 끊고 초간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혈당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떡국의 위험한 습관 3가지는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 짭짤한 반찬을 곁들이는 것, 식후에 달콤한 후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고나트륨으로 인한 콩팥 손상, 혈압급 상승, 혈당 폭발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넣어야 할 재료 3가지는 매생이, 두부, 들깨가루입니다. 이 재료들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당 상승을 늦추고 콩팥 염증을 가라앉히는 기적의 재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국물을 반드시 반 이상 남기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초간장에 찍어 먹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떡국으로 인한 콩팥 손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떡국 먹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떡국 하나 제대로 끓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떡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